이거는 제가 장기 보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뒤 20년 여름에 대전이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일반 세율이 2년부터 하는 걸로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를 하게 됐는데, 매물을 못 내놓으니까 대전의 매물 싹 사라지면서 더 오르는 거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오르는구나. 왜냐? 매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매물의 숫자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거래량의 선행지표가 매물의 개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가 되려면은 누군가 내놔야지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내놓은 게 1000세대인데 3개밖에 없어. 그럼 거래량이 많아봐야 3개인 거예요. 맞죠? 제 말이. 매물이 1000세대인데 100개가 나와 있어. 그럼 매수자들은 골라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매수자는 100명인데 매물이 3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순삭. 매물이 한 개도 없어지는 순간 점 찍으면서 오릅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찍으면서 팍팍팍 오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규제를 하면 팔 수가 없으니까 매물이 다 사라지는구나. 매물이 떡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20년 12월에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입니다. 그때 속으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와, 전주 이제 더 오르겠네? 하하하.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정말 제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이 지정이 되면 몇 개월은 올스탑, 실수요자들이 하나씩 삽니다. 하나씩 사는데 매물은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매물은 없어지고 실수요자들 하나씩 사니까 계단식으로 천천히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조정지역 묶이기 전에는 이렇게 폭등을 한다면, 조정지역에 묶이고 난다면 오르긴 오르는데 완만하게 오른다는 거죠. 제가 세 번째 또 교훈을 알려드리면, 뭐든지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수요와 공급을 이길 수 있는 규제는 없다. 규제가 누적되면서 효과를 천천히 나타나겠지만 당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이거는 경제학에 써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금이 늘어나면 그 가격에 세금을 붙여서 팔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년 말이 되고 이제 취득세가 12%로 오르게 됩니다. 7.10 대책 이후로 모든 게 분위기가 올스탑이 되는가 했더니 20년 겨울부터 거래가 다시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시지가 1억 테마가 엄청 핫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것도 거꾸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그 시책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망한다. 언젠가는 이 역풍이 불면은 꺾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취득세 공시 1억 미만 규제를 언젠가는 다시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분명히 이 공시 1억짜리 아파트에 물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공시 1억 아파트가 200씩 오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투자 안 한 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의 꼭지를 맞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죠. 잘한 거죠. 7.10 규제 터지기 전에 다주택자 취득세 4.6%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년 초에. 그때부터 약간 저는 이제부터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상가,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초에 막 그 위례에 있는 GR프루지오라고 있거든요. 아파텔인데 그냥 10억 정도 했었어요. 7억에서 올라서 10억이었는데 지금은 15억 하죠. 그거를 막 임장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20년 7월을 기점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는 종료하고 비아파트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가구를 그때 매입을 했고요. 다가구 주택이라서 취득세가 많긴 하지만 4.6%를 내고 9억짜리를 사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가구 대출 많이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비주택 투자를 하게 됩니다. 20년 초에 코로나가 막 시작을 했을 때 야, 이제 상가가 꺾이겠구나. 지금 상가를 사야겠다. 그래서 경매로 또 상가를 삽니다. 취득세가 12%까지 오르니까 공시 1억도 좋은데 그동안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오피스텔이 진짜 안 올랐다. 그러면 그동안 오피스텔이 왜 안 올랐고 과거 오피스텔은 왜 올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의 그 매매가 흐름을 추이를 찍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오르겠더라고. 그래서 21년 봄부터 여름까지
집에서 전화기 붙들고 오피스텔 부동산에만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거 왜 안 팔렸나요? 그거 왜 전세가 얼마예요? 내가 무갭으로 전세 놓을 수 있나요? 이거 잔금 좀 뒤로 할 수 있어요? 종부세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전세 엄청나게 많이 내서 21년 여름에 많이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옳았던 거죠. 그때 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요와 공급이 최고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취득세를 12%, 13%를 내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그건 투자를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 앞으로 2배 오를 거니까 10% 내는 게 뭐가 상관이 있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네 번째 교훈. 돈이라는 놈은 가장 좋은 데서부터 가장 안 좋은 데까지 천천히 흘러내린다. 아파트 키 맞추기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전에 크로바 아파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있는 둥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샘머리 아파트가 오릅니다. 이 샘머리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저기 중구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오는 것처럼 돈이라는 놈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처에 먼저 들어갔다가 점점 위험하고 안 좋은 자산으로 내려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오피스텔과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소도시 아파트는 오를 걸 알면서도 저는 못 샀습니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2020년 가을부터 스탠스를 바꿔서 나는 비주택으로 투자를 하겠다까지 간 거예요. 비아파트에서 비주택까지 간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돈이란 놈이 좋은 놈에서부터 안 좋은 상가, 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다 메꾸고 나서 여기가 오르면 그 다음 여기가 오르고 여기가 오르면 그 다음 여기가 오르는 거죠. 이 부동산을 깔고 앉은 건 근본적으로 토지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마지막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올해는 토지를 꼭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면 투자를 2016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7년 차고 한 만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점.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인데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레버리지를 왕창 써서 엄청나게 올려야겠구나.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은 레버리지를 줄일 줄도 아는 미덕을 가져야 된다. 이거 하나 느꼈고, 또 요즘 드는 생각은 가계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출이 줄어들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거품이 이제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제 조심할 때가 됐구나, 레버리지를 좀 줄일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점 또 하나,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1%에서 2% 이렇게 오른다고 봤을 때 내가 매년 1억을 벌고 싶으면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이 많아야겠구나.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순자산은 20억인데 총자산은 100억이야.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한 80%를 쓴 거죠. 전세가로 따지면 80%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이 1% 오릅니다. 그럼 얼마를 내가 버는 거죠? 내 순자산은 20억인데 난 1억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총 자산의 파이의 크기를 키워놔야 나중에 물가 상승률의 그 파도를 타더라도 많이 탈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소비하고 생활하는 금액은 일정해요.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전체 파이를 늘리는 거는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소비는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파이를 무한대로 늘리면 그거는 배울 만큼 오른다는 거죠. 내가 소비하는 거는 고정비인데, 그렇게 되면 내 부가 매년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 50%의 수익률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투자의 귀재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았다, 내가 운이 좋을 때 투자했다, 다만 실행력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겸손해지자, 이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전체 그 총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나에게 수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된다. 레버리지를 쓰려면 정확하게 공부하고 거기다가 몰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레버리지를 줄일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투자의 귀재라서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감히 내가 이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자, 이런 걸 배웠죠. 어떤 분이 물어봐요. 대전 언제가 꼭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절대 꼭지를 맞출 수 없다. 그리고 하락장을 짧게나마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 하락장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투자한 이야기 한번 풀어봤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그 단지까지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제 자산 범위가 노출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 집에 이제 살았던 전세입자분들이 보시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투기꾼 새끼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발생해갖고 세팅을 해놔서 이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들과 또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투자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독자분 입장에서는 야, 쟤는 좋겠다, 시절 잘 만나서 투자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쟤는 진짜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투자처는 많다. 내가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거지 투자처가 없는 게 아니다. 제발 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만 투자가 아니에요. 오피스텔도 아직도 안 오른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도 괜찮고, 뭐 생숙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괜찮고, 중소도시 아파트도 아직까지도 제 눈에는 기회가 있는 곳이 보여요. 그런데 선입견을 버리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포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목포가 정말 대한민국 끝단에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또는 대전에서 투자하기에는 정말 먼 곳이에요.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 데가 뭐 오르겠어? 이런 편견을 버리세요.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만 안 오를 수 없겠죠.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거기 아파트 뭐 공기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다 철근, 콘크리트, 사람 인력으로 짓는 건데 거기도 인플레가 당연히 생기죠. 투자처는 아직도 많으니까 틈새를 잘 발굴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셔서 남들이 못 보는 투자처를 내가 먼저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옛날 투자 후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뭐 투자자와 투기꾼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저는 제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아무도 안 살 때 내가 혼자 가서 샀고, 공부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거의 도착을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어김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